상하이까지 또 망하고 있어요. 진짜로 굉장히 요민한 지역이 있는데 명동이나 비슷비슷해요. 거기 있는 백화점 한 두세 개 정도 문 닫았어요. 정말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좋은 차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지금 돈 없어요. 벤츠 타고 있네요. 아마도 거지예요.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 퇴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996, 007도 있어요. 그 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0시까지 7일 정도.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서 사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수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중국 상하이 경제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도시를 따져봤을 때요. 뭐 1선 도시도 있고 2선, 3선, 4선, 5선, 6선 다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베이상, 광신 이렇게 네 가지 도시는 굉장히 막 경제도 잘 되고 있고 특히 상하이는 엄청 막 가장 경제 잘 됐던 도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상하이를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상하이까지 또 망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 면에서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상하이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수입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점심 나가서 먹지 않고요. 그 도시락 싸와가지고 사무실에 밥을 먹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상하이는 굉장히 요민한 지역이 있는데 그 쉬자후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국 따져봤을 때 거의 명동이나 비슷비슷해요. 거기 있는 백화점 한 두세 개 정도 문 닫았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 명동에 있는 백화점 제가 거기 백화점 몇 개 있죠. 갑자기 문 닫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상하이까지도 이래요 지금. 그러면 다른 도시는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지금 경제 어떤지 다들 거의 신경 안 써요 사람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상하이만 쭉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상하이도 나중에 정말 더 심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중국 상하이가 망해가고 있는 징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상하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滴滴 그런 회사 있는데 약간 미국 우버이랑 비슷비슷해요. 한번 잡으려면 택시 잡으려면 정말 어려워요. 특히 그 퇴근 시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최근에 되게 쉽게 잡을 수 있고요. 특히 배달도 그래요. 배달 옛날에 배달 음식 시키려면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오래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로바로 와요. 그 뜻은 뭐냐면 옛날에 그 배달 시키는 사람들 택시 그 부르는 사람들 지금 많이 실업당해가지고 그 배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택시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 상하이에 있는 높은 빌딩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 드라마 많이 보시면 그런 막 되게 멋진 그 빌딩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빌딩 많이 비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빌딩 나왔어요. 그 우리 빌딩에 들어오면 그 임대료 낼 필요 없어요.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거 상하이 여러분. 상하이인데 중국 최고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도시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항상 채팅방이 있어요. 채팅방 거기서 항상 뭐 자랑해요. 내가 뭐 어떤 또 다른 미국 회사 취업했어요. 내가 또 뭐 한국 회사 취업했어요. 막 월급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자랑하는데 최근에 채팅방에서 이런 소리 거의 없어요. 다들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직장도 지금 너무 불안정이니까 더 심지어 일부 사람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왜냐면 취업 당하면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특히 또 지금 날씨도 따뜻하게 되니까 그 채팅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자랑해요. 내가 이번에 뭐 한국에 갔다 왔어. 내가 미국에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없어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힘들어요. 네, 어떻게 내일까지 돈 벌 수 있는지 그거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도 이래요 지금.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대도시 내에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돈 없다. 통장 안에서 돈 하나도 없다. 이게 그냥 다행인데요. 중국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상하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이 특히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옛날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익 괜찮은데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올해 예를 들면 뭐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중에도 이만큼 벌 수 있다. 심지어 올해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막 특히 상하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몇 년 전에 뭐 정말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좋은 차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전국 경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집에 가가지고 뭐 이게 옷 같은 거 아파트 되게 너무 좋아요. 근데 돈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어떻게 대출 갚아야 되는지 또 잘 모르는 상황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갔는데 이 사람 벤츠 타고 있네요. 이 사람 BMW 타고 있네요. 돈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거지예요. 네,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부자들은 뭐 특히 그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그런 사람들은 뭐 돈 많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중국 제일 부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어 아닌가요? 그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최고 부자 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 얼마만큼 돈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전 세계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는 특히 상하이 같은 도시는 되게 안 좋아서 부자들 아니면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한국. 중국 안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부자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하는 이유는 뭐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해외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해외 많이 나가고 있죠. 부자들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그때는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영주권 비슷한 비자 받을 수 있어요. 바로 5억 정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15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한국 영주권 비슷한 IF2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사람들, 부자들 얼마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지 바로 실감이 되죠. 현재 중국 부동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부동산은 저도 중국어 채널이 있는데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 옛날에 재작년 정도 부동산 관련된 동영상이 만들면 어느 정도 조회수는 있어요. 사람들 봐요.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 안 봐요. 조회수는 안 나와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망했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상황 예를 들면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빨리 막 옛날에 예를 들면 한국 돈 넣으면 10억, 20억 정도 그런 부동산인데 지금 7억, 5억 정도 막 팔아요. 다 팔아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과거 10여 년 동안 중국 많은 기업들, 이 기업들은 부동산 엄청 많이 구매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뭐 차라리 우리 이게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부동산 많이 구입을 했고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아서 이런 기업들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 다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그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중산층 사람들은 지금 수입이 없어서 대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부동산을. 그리고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또 코로나 그때는 또 많은 어르신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르신들도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팔아야죠. 네, 다 팔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시장에 들어가는 부동산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지금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 뭐야? 부동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너무 심각해요.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 요식업들이 줄 폐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요식업도 그렇고요. 가게들 가게 진짜 상하이까지 막 베이징까지 옛날에 막 사람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서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일단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부자들,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돈 많아요. 그 사람들 옛날에 소비를 많이 했는 그 사람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당빙하고 있어요. 당빙 평평하게 그러니까 쇼핑하지 않아요. 어차피 돈 없으니까. 돈 없으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옷 있잖아요. 돈 없으면 이 옷 10년, 20년까지 입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농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외식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김치는 없고요. 어쨌든 비슷한 그런 음식 있으면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왜 나가야 되는지. 어차피 나가도 돈 없으니까. 네, 항상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다 소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60억 사장님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나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안 가요. 중국의 996 근무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게 뭐냐면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 퇴근하는 거예요. 6는 뭐냐면 6일 동안 토요일까지 996 이게 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007도 있어요. 이게 007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농담하는데 회사는 집에 안 가고요. 그 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0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7일 정도.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과장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회장, 그 사장 언제 부르면 언제 새벽 2시, 3시 전화 받아야 되고요. 뭐 고객님 전화를 하면 그때도 뭐 이메일 보내야 돼요. 이게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그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신 일을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라.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장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996, 007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칼퇴근해야 되는데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냥 다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취업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뭐 사장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힘들죠,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 없으면 사라지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죠? 지금과 같이 중국 경제가 무너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유는 사실 일단은 시진핑 주로 두 가지 정책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잖아요, 감기. 그 코로나 제로는 감기 제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 감기 하나 있어도 안 된다. 그때는 좀 거의 3년 정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거의 모든 산업들, 그 자영업들 다 충격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가게들 이미 망했어요. 그 사람처럼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많은 음식 주고 물도 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때 코로나 제로 정책 정말 그 중국 경제에게 큰 충격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짤랑 외교 정책 세웠어요, 시진핑. 그때 사드 그때부터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정말 외국 기업들 너무너무 두려워요. 롯데, LG, 현대 다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삼성은 베트남 쪽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떨려요. 이 중국 시장 안에서 돈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지만 그래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상한 상황 만날 수 있는지 다들 모르니까 기업들 다 나가는 거죠. 그 중국 안에 있는 기업, 심지어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나가려고 해요.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쪽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돼요? 힘들죠. 시진핑 뒤에도 중국 공산당 체제 있잖아요. 시진핑 이 체제 없으면 시진핑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민주나라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망하는 이유는 시진핑도 있고 그 뒤에는 이 중국 공산화 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했던 시절로 복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금 중국 뉴스 보니까 5%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 제가 진짜 거짓말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5%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5% 계속 성장하면은 지금 중국 경제 실제로 보니까 상황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숫자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또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체는 없어요. 네. 만약에 중국 민주화되면 왜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안에 사람들은 희망을 안 보여요. 희망 없어요. 절망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중국 시장 내에서 뭔가 믿음 없어요. 믿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자신, 믿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겨울이 왔어요. 이 경제 겨울 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자당과 시진핑 사이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태자당은 어떤 집단인가요? 중국 사람 입장에 봐서 태자당은 마오쩌둥 그 사람 같은 시기에 있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의 아들 태자당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진핑도 태자당이죠. 그리고 짱유샤 그 사람 중국 군부 2인자 짱유샤도 태자당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엄청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만약에 원하면 중국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중국의 석유, 중국의 텔레콤, 중국 금융, 중국의 군대까지 다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 시진핑은 어느 정도 사이 좋은데 지금 중국 정치 워낙 불투명하니까 저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랑 태자당 이 사람들도 사이 너무 안 좋게 갈등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파벌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공산당 있잖아요. 공산당은 어느 정도 나이 돼야 공산당원 될 수 있는데 그 조직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 공청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청년단, 그러니까 줄여서 공청단. 그러니까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이 공청단 그 단중앙 안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후진타오 거기서 나와가지고 국가 주소 됐잖아요. 그 따라서 후진타오 거기 공청단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따라서 리커창 이런 사람들 같이 다 그 중국 고위층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청단파. 이거 후진타오파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하이방은 주로 짱즈민 그 사람 옛날에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상하이 나와가지고 베이징 갔잖아요. 그 짱즈민 그 사람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그 짱즈민파, 그리고 상하이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태자당도 있고 공청단파도 있고 그 상하이방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파도 있고 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태자당의 류이안이 시진핑에게 보낸 경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다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 류이안은 그 사람 누구냐면 그 사람 아버지가 그 류샤오치라고 하는데 류샤오치는 그때 마오쩌둥 시대의 2인자였어요. 2인자. 바로 마오쩌둥 뒤에 있는 사람 2인자. 중국 국가 주석인데요. 마오쩌둥은 중국 당 주석 그때는. 그래서 그 문화대혁명 왜 일어나는지 마오쩌둥은 그때는 류샤오치 안에 있는 파워 빼려고. 네, 어쨌든 이 류이안 이 사람 그 중국 태자당도 다 똑같이 아니에요. 다 태자당 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그 차이는 있죠. 그 류이안 같은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최고 태자당, 그 아버지 역할 따라서 그 최고 태자당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최근 뉴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지금 세 가지 위기 있다. 첫 번째는 정치 위기, 두 번째는 경제 위기, 세 번째 대만 위기. 이 세 가지 위기를 다 시진핑 당시 그 초래했다. 우리 전체 체제도 망할 수 있다. 멈춰라.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정말 상황이 심각하죠. 서로 이게 무슨 되게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고 태자당 중에 또 덩샤오핑 아들 덩 부팡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장애인인데 그 사람 뭐 중국 장애인 협회에 있어요. 거기서 그 명예회장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명예회장까지 그 역할을 시진핑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요. 네. 과거엔 태자당이 시진핑을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사실 그 첫 번째 그 시진핑 지금 스스로 내가 황제예요. 그러니까 태자당 입장 봤을 때 우리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당신 도와서 당신 국가 주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시진핑 황제 돼버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옛날 같은 거 사이 좋잖아요. 형 좀 반말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시진핑 얼굴 싹 바뀌었어요. 뭐라고? 형 뭐 이게 말 똑바로 해. 황제다. 그 이것 자체는 태자당 사람들은 되게 뭐야 이 사람 뭐 진짜 자기 뭐 스스로 황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이 안 좋게 되고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우리는 도와주는데 지금 우리를 배신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중국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돈 없어요. 지방 재정도 지금 너무 붕괴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시진핑은 이게 살펴보니까 누가 돈이 있는지 태자당 사람들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태자당의 사람 돈 어느 정도 빼라고요. 심지어 그런 소문 나오더라고요. 태자당 어느 정도 돈 내라. 우리 지금 상황 안 좋아서. 그 태자당 사람들은 내가 왜 돈 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경제 망하게 되는데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더욱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진핑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공산당 체제 망할 수도 있어요. 공산당 체제 망하면 이 태자당 사람들은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이 태자당 이 사람들은 파워 왜 있는지 체제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봤을 때 계속 시진핑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완전히 체제에 따라서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진핑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어떻게 같이 합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진핑을 반대하는 거죠.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서로 갈등이 심해요.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도 여기서 뭐 확실하게 꼭 언제 붕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중국어 채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댓글 나와요. 야, 당신도 뭐 몇 년 동안 계속 공산당 망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어쨌든 그런 댓글 나와요. 언제 확실하게 좀 말해봐 당신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공산당 망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 문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갈등 문제, 세 번째 외부 환경, 미국이 서로 이런 갈등, 또 일반 사람들은 반항.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 경제는 안 좋죠. 너무 안 좋아 지금. 그리고 중국 공산 내부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군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외교 문제. 지금 중국, 미국 이게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제가 그 중국 정치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이만큼 심한 상황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공산당 반대하는 소리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과연 이 체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지금 돈 없으니까 지금 그 지방 재정이 엄청 힘들어요. 돈 없으면은 모든 거 다 안 돌아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랴오화로 인해 중국 군대가 많이 시끄럽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전체 상황 너무 시끄러워요. 중국 군대도 이런저런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명화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중국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옛날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중국 군대 안에 있는 인사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부패 문제 엄청 심하잖아요. 이 사람 이번에 수청 당했잖아요. 그 소문도 나와서 이 사람은 군대 안에 있는 장군들 그 적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안 좋은 행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자기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중국 군대 내부에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네. 중국 군부를 많이 숙청한 게 시진핑한테는 약점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 시진핑 지금 군대 숙청하는 게 그 지금 두 가지 소리 있는데 하나는 시진핑 아직 파워 괜찮다. 시진핑 직접 군대 사람 다 숙청했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또 한 소리는 뭐냐면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짱어샤 그 사람 나와가지고 이 시진핑 주변에 있는 친하는 사람 다 숙청하고 있다. 당신 스스로 다 숙청했으니까 그럼 당신 책임이 있잖아요. 당신 이런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당신 책임이 있지 않아요? 당신 뭐 문제 있지 않아요? 또 예를 들면 다른 세력 이 사람 다 숙청해버리면 그러면은 시진핑 정말 파워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군대 안에서.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다 봤을 때 시진핑 책임이 있다. 아니면 시진핑 파워 이미 어느 정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보고 있고요. 사실 그때 사람들은 이게 다 시진핑 사람인데 왜 숙청을 하는지 지금 이유는 일단은 군대 대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만 문제. 대만은 침공하려고 하는데 통일하려고 하는데요. 그 무기를 장비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개판이에요. 거기서 문제 많이 생겨가지고 시진핑 막 화나는 거잖아요. 숙청을 했고 군대 사람들도 대만 침공하는 게 싫어요. 싫은데 근데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시진핑 계속 당신 해라. 근데 사람들 알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단체로. 그래서 시진핑 봤을 때 너무 위험해요. 사람 단체로 내 말 안 듣는 상황이라서 숙청하는 거죠. 시작해보니까 군대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도 그 장의샤 그 사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언제 내일 나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느 정도 대비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시진핑이랑 어느 정도 싸워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변 보니까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랑 싸우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만 전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중국 사람들은 세뇌 당해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우리 대만을 꼭 통일해야겠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따라서 시진핑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중국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만약에 또 대만 침공하게 되면 전체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더욱더 힘들 수가 있어요. 전쟁 일어나면 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경제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예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우리는 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중국 패퇴자로 지목되는 후춘화는 어떤 인물인가요? 후춘화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시진핑 위에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제가 중국 정치를 꽤 오래전 관찰을 해왔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후춘화 그 사람 2022년도에 시진핑 뒤에 중국 국가주석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 강제로 3연임 했잖아요. 그러면 후춘화 그 사람 패퇴자. 옛날 태자죠. 태자 그다음에 황제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황제 되지 못해가지고 패퇴자 되는 거예요. 패퇴자 되면은 이 사람 시진핑 그 사람 제일 싫어요.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이 들면 집에 가라. 시진핑 그렇게 원하는 건데 너무너무 조용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장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베트남 동남아 갔잖아요. 동남아 가는데 거의 동시에 후춘화도 해외 방문을 했어요. 아프리카 나라 3개 가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 그 나라에 있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통령 다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국무총리, 어떤 나라 대통령 이런 만났어요. 사실 호춘화는 지금 중국 공산당내부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대통령까지 만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 해외 그 방문한 동시에 가는데 꼭 호춘화 가야 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뉴스 봤는데 그거 호춘화 가도 되고 다른 사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게 쇼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뜻은 뭐냐면 호춘화 지금까지 또 이렇게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호춘화는 그렇게 가는데 그 중국의 매체는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거의 10일 정도 가는데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산당 매체 조금만 보도를 했어요. 일부러 숨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숨기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시진핑 파워 세잖아요.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정말 파워 세면 이 사람 나가지 못하게 해야죠. 진짜 황제 입장에 봤을 때 패퇴자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후춘화는 작년 3중 전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죠? 정말 활동하면 안 되는 사람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구나. 파워 너무 약하게 됐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춘화가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 시진핑이랑 시진 반대 세력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진핑 반대 세력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진핑을 이기고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특히 군대 내부에 시진핑 사람 거의 수청 다 당했어요. 중국 그 군대 그 3인자인 그 허웨동 그 사람 수청 당했고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그 묘화도 수청 당했고요. 중국에 통치하는 것은 두 가지 있네요. 하나는 필기국, 거짓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군대. 근데 군대 파워가 약하게 되면은 정말 상황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반대하는 세력 강하게 되면 우리 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은 그 대표하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은 군대 내부는 장외시아, 공산당 내부는 아마 후춘화 그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음 주석은 후춘화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시진핑 만약에 내려오면 중국 전체 체제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혼란스럽게 되면 이 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뒤에는 후춘화 올라오는 가능성도 크죠. 네, 후춘화 아마도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후춘화 그 사람 나이가 되게 젊어요. 지금도 63 정도 되게 젊어요. 그 사람. 네, 아마도 그 사람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지금도 다른 소리 있어요. 다른 사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진핑 정말 내려가면 후춘화는 나타나는 가능성 커요. 류어, 리간제 등 시진핑 주변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류허는 이 사람 시진핑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류허는 그 사람. 이 사람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 중국 국무부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되게 시진핑 너무 친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나이 많아서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 내려가는데 최근에 그 사람 아들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진핑 굉장히 친한 사람 아들을 조사받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그게 뭐 시진핑 파워는 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미 퇴직했는데 뭐 시진핑 굳이 그 사람 건드리는 이유는 없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친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시그널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까지 건드릴 수 있다. 리간제 그 사람 조사받고 있다. 리간제는 그 사람 맨날 중국 공산당 조직부 있어요. 조직부는 그 인사권 가지고 있는 그 조직부인데 굉장히 파워 세요. 리간제는 최근에 그 조직부 장관 역할 하는데 근데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 사람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소문 나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금방 류허는 그거 확실해요. 이 사람도 시진핑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더욱더 시진핑이 파워 약하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후춘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공산당 내부의 시진핑 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모든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 모든 것을 다 같이 봤을 때 시진핑 지금 정말 심상치 않구나. 문제 정말 많구나. 다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시진핑이 최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들인가요?
양회의 끝나고 시진핑 여러 모습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중국 그 남쪽에 갔을 때 그 머리도 하얗게 되고 막 걸어가는 자세도 좀 이상하고 이 눈빛이도 막 안 좋고요. 그리고 베트남 갔을 때 그때 중국 그 공안부 장관 같이 갔어요. 근데 그게 좀 해외를 방문하는데 공안부 장관 같이 가는 게 약간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변에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진핑 상황은 어디에 가도 항상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변에 보호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진핑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봐니까 시진핑 나타나야 되니까 앞에서 젊은 사람들을 막 어쨌든 시진핑 지금 자기도 알아요. 파워는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해도 너무 조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시진핑의 반대파에는 누가 있나요? 군대에서는 짱이오샤 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산당 이쪽에는 호춘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치 원로도 있죠. 정치 노인들. 예를 들면 중국 전 국가주석 부진터, 중국 전 국무총리 그 원자버 이 사람들이 있어요. 또 탈자당 세력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류유엔 아니면 邓 샤오핑 아들 邓 부펑 이런 사람 쭉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시진핑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우리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세 유예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부 사람들은 막 신나요. 아, 우리 이겼다. 우리 미국을 이겼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국 정부도 아마 그렇게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90일 정도 협상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90일 정도 만약에 뭐 서로 같이 결과 나올 수 없으면 그 트럼프 미국 쪽에 언제든지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관세 내려왔잖아요. 30%까지 내려왔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중국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30% 내려왔네요. 그럼 우리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예요. 빨리빨리 가야죠. 내일 모레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빨리 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중국 아니에요. 지금 관세 내려와더라도 중국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 심지어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중국한테 뭐 좋은 점 없어요. 근데 우리 이겼다, 우리 미국이 이겼다, 우리는 우리 너무 신나요. 사드 문제 그때도 그래요. 뭐 우리 한국 제품을 뭐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뭐 하는데 근데 결국 한국 기업들 다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을 취업 당하는 거잖아요. 그 삼성 중국업 나갔을 때 그 공장에 사람들은 그 현수막 가지고 우리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삼성은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게 막 나와가지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많은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중국 기업 포함해서. 관세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이게 상상해도 너무 끔찍해요. 이게 왜냐면 중국 경제는 엔진 3개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하나는 수출, 하나는 소비, 하나는 부동산, 투자. 이런 3개인데 근데 이 3개는 다 하나예요. 수출. 중국 수출을 많이 해야 사람들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소비도 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찾을 수 없는데 몇 년 전 숫자인데 수출 기업 아니면 수출 기업 관련된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1.8억 정도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 뭐 가주 다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미국한테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 미국한테 수출할 수 없으면 다른 나라한테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한테 수출하는 그 물건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한테 갈 수 없으면 그 홍수 같은 그 물건들 다른 나라 퍼질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긴장되고 있어요. 중국의 저가상품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상품 다 망할 수 있으니까 다 그 관세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수출 만약에 망하게 되면 중국의 소비 물론 지금도 거의 망하고 있고 부동산은 거의도 망하고 있지만 더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취업할 수 있는지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그 취업을 안 된다 해도 예를 들면 하루 내가 건강해요. 그러면 내가 농촌에 가가지고 아니면 노가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 꽤 있어요.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게 중국은 그런 기회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중국에서 실업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게 그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이 1,220만 명이에요.
내년에 1,300만 명 넘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중국 최근에 그 인민일보 당중 공산당 미치는데요. 그런 그 보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 우리 인민 그 필요한 곳에 가라. 그거 어디냐면 중국 서쪽에. 거기서 가라. 거기서 열심히 하라. 그 뜻은 뭐냐면 그 중국 문화 대혁명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중국 젊은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일자리 없어서 그때는 그 마오쩌둥 그 사람 이 사람들 젊은 사람을 다 그 시골에서 보냈어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옛날에. 그 굉장히 너무 끔찍해요 그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도 일자리 없으니까 그 중국 인민일보는 이렇게 이미 그 시그널 보내는 거잖아요. 아마도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다 시골에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 서쪽에. 중국 지금 경제 잘 되는 부분 다 중국 동조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다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 엄청 힘들어요. 네. 거의 실업 문제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알바하고 싶어도 그런 자리 타기 힘들어요. 중국 이런 이름이 있어요. 세계 공장.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다 그래요. 그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하는 물건들 다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다녔어요.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다녔는데 그 삼성전자 한 회사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 부품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품들 다 중국 업체들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 회사는 다른 나라 가는 순간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 다 너무 힘들어요. 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폭스콘 그 회사 이제 대만 회사인데 그 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10만 명 정도 되고요. 하루에 먹는 뭐 계란도 뭐 100만 개 넘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중국 안에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뭐 베트남이나 인도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외국 수출을 하거나 외국 기업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진핑 전랑 외교 세우잖아요. 외국 기업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안 되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너무 떨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 나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외국 기업들, 외국이랑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지금 뭐 AI나 이런 거 뭐 다들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AI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AI 공무원까지 나왔어요. 뭐 AI도 무인 택시, 무인 배달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 많은 회사 사장님들 상황 안 좋아서 너무 그 긴장돼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냐 지금 AI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들 막 밤새도록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AI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 줄일 수 있느니 그거를 막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AI를 다 많이 좀 발전하게 되면 중국 사람 더욱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나는 좀 그래도 정말 안 되면 제가滴滴그 택시 운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인 택시 나왔어요.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뭐 세뇌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단 불만이 있어요. 예, 불만은 이게 한데 이 불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체제 때문에 아는 애들도 있는데 아는 청년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점점 너무 힘드니까 특히 일부 사람들은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 아마 비교를 해보니까 체제 문제 있구나, 시진핑 문제 있구나. 근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래도 자기 방식으로 반항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그 사람들은 뭐 그 흰종이 아무 글도 없는 종이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 근데 종이에서 흰종이인데 아무 글도 없는데 서로 젊은 사람 서로 다 알아요. 당시 어떤 말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SNS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다들 알아요. 이러면 그 사람 왜 이래? 그 사람 왜 안 내려가요? 그런 사람 그치 글쎄요 그 사람 왜 안 내려가요? 그래 다들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를 안 해도 이런 댓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당핑.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순간
아마 손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국의 10불 청년 현상은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제대로 사지 않는다. 자동차는 사시도 안 나오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주변 보니까 다들 뭐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안 하면은 이게 너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나는 다 부동산 사는데요. 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다 보니까 다 결혼 안 했어요. 다 부동산 안 샀어요.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 똑같아요. 이게 환경은 이미 그렇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부담 없어요. 전업 자녀도 생기고요. 일도 안 하고 그 부모님 위해서 설거지 해드리고 뭐 청소해드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담 같은 얘기인데 사람 네 명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사회 사람 보고 너무 부럽다고. 왜냐면 요리점 하나 만들었는데 당신 그래도 집에서 에어컨 켜가지고 편안하게 돈 다 이러잖아. 다 살아나는 거지. 내가 생고생 해가지고 그만큼 돈 다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보고 부럽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 흥다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대출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다 완성하지 않아 해가지고 언제 완성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보고 당신은 부채 없잖아요. 내가 부채 대출 이만큼 있는데 어쨌든 뒤에도 사람인데 얘기를 안 하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 나가면 무슨 행동을 하려면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중국 농민공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분들은 중국 농민은 거의 뭐 3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골 농촌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게 좀 농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큰 도시 가는 거지. 큰 도시 가가지고 그 수입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중국 안에서 이런 거 호구 이런 거 있어요. 혹독 같은 거. 이게 농담 아닌데 예를 들면 농민고 상해에 갔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 가는 느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외국 사람 한국에 오면 외국 사람이랑 대한민국 국민이랑 차이 워낙 크잖아요. 여러 면에서. 네, 여러 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거의 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휴대폰을 사더라도 한국 사람 그리고 외국 사람 차이가 커요. 여기 한국 사람들 국적이 있으니까 농민군들만 상하이 가면 비슷비슷해요. 자녀 학교 가거나 아니면 이게 뭐 취업하거나 차이 커요. 되게 사람들 불쌍해요. 그래도 수입이 괜찮아요. 이게 시골보다 농촌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중국 부동산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취업 자리 없어요. 중국 부동산 지금 거의 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갔는데 20년 일을 하다가 지금 40, 50대 됐어요. 그리고 40, 50대 되더라도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런 일을 하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그리고 또 복지 같은 거, 뭐 연금 같은 거, 뭐 의료보험 같은 거 이게 하는데 정말 조금해요. 그러면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거도 진짜 큰 사회 문제인데 어쨌든 뭐 중국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문제예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 다른 채널도 보시고 비교를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십시오.